차트는 그래도 어떻게든 보겠는데 재무제표만 나오면 슬그머니 창을 닫으셨죠? 괜찮습니다. 저도 딱 그랬으니까요. 숫자가 빽빽하게 들어찬 표를 보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냥 어렵다는 이유로 넘겨버린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식 좀 한다는 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재무제표는 무조건 봐야 한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사실 재무제표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저 낯선 겁니다. 어려운 용어만 걷어내고 나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낯선 표를 동네 붕어빵 장사 하나로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붕어빵 하나 사먹는 마음으로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재무제표가 무섭지 않으실 거예요. 그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아니면 위험한 회사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이 소문만 듣고 살 때 여러분은 숫자를 보고 사시게 됩니다. 그 차이가 1년 뒤 계좌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소문만 듣고 덜컥 들어갔다가 물린 개미들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외면할 때 숫자를 보고 조용히 담은 분들도 있습니다. 1년 뒤에 웃은 쪽은 대부분 후자였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왜 재무제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지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과 소개팅을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알고 싶으신가요? 얼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직업은 뭔지, 성격은 어떤지, 혹시 빚은 없는지 다들 알고 싶으시겠죠? 사실 주식도 이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회사에 내 소중한 돈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빚더미에 앉아있는지 전혀 모른다면요? 그건 눈을 감은 채 소개팅 상대와 결혼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바로 그 회사의 속사정을 숫자로 정리해둔 것이 재무제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예전에 재무제표 한번 열어봤다가 바로 껐다. 페이지가 100장이 넘고 온통 숫자뿐이라 도저히 못 보겠더라.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두꺼운 서류를 처음부터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개미에게 필요한 건 딱 핵심 몇 개뿐입니다. 오늘 그 핵심만 콕 집어서 알려드릴 테니 전혀 걱정 마세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건강검진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죠. 이 수치를 보면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픈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몸 상태를 숫자로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회사 건강검진표가 딱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3장뿐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장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빚은 얼마인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재산 목록입니다. 두 번째 장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회사가 한 해 동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장사 성적표예요. 세 번째 장은 현금 흐름표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흐름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통장 내역이죠. 재산 목록, 장사 성적표, 통장 내역.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공부의 절반은 이미 끝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3장의 뜻만 정확히 알아도 이미 남들보다 한참 앞서 있는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는 이 3개를 구분하지도 못하니까요. 소문 하나에 사고 빨간불 뜨면 파는 게 전부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개미는 그러지 말자고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 3장을 붕어빵 장사로 하나씩 풀어보죠. 어렵게 느껴졌던 용어들이 얼마나 시시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붕어빵 가게를 새로 차린 김 사장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개미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큼은 붕어빵 사장님이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장인 재무상태표부터 보겠습니다.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려면 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붕어빵 굽는 기계가 있어야 하고 밀가루와 팥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내줄 현금통도 있어야겠죠. 붕어빵 기계가 200만원, 재고 재료가 30만원, 현금통에 70만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합치면 300만원이죠. 이렇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산, 참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내가 가진 것들의 총합입니다. 그런데 이 300만원이 전부 다 사장님 돈일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창업할 때 급하게 친구에게서 100만원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젠가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을 부채라고 부릅니다. 부채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빌린 돈,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럼 진짜 순수하게 사장님 것인 돈은 얼마일까요? 자산 300만원에서 빌린 돈 100만원을 빼면 됩니다. 남은 200만원. 이게 바로 온전히 내 것인 자본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가 튀어나오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값과 항상 똑같습니다. 300만원은 100만원 더하기 200만원. 딱 맞아 떨어지죠. 이 공식은 세상 모든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삼성전자든 우리 동네 붕어빵 가게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딱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것은 빌린 것과 내 것을 더한 값이다. 이 한 문장이면 재무상태표는 절반 이상 이해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빌린 돈이 가진 것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보다 부채가 커지면 내 것인 자본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쉽게 말해 가게를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자본잠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천을 다 까먹고 있다는 소리예요. 초보 투자자라면 이런 회사는 일단 피하는 게 안전하죠. 아무리 이야기거리가 좋아도 미천이 마이너스인 회사는 위험합니다. 자산 안에서도 초보가 알면 좋은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산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금방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입니다. 현금이나 곧 들어올 외상값, 팔면 안 되는 재고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걸 유동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물처럼 잘 흐른다는 뜻이에요. 다른 하나는 쉽게 못 바꾸는 자산입니다. 붕어빵 기계나 건물처럼 당장 팔기 어려운 것들이죠. 이런 걸 비유동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굳이 이걸 나누냐고요? 급하게 빚을 갚아야 할 때 금방 현금이 되는 자산이 많아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회사일수록 유동자산이 넉넉한지를 꼭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은 손익계산서, 바로 장사 성적표입니다. 김 사장님이 한 달 동안 붕어빵을 아주 열심히 팔았습니다. 붕어빵을 팔아서 손에 들어온 총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해보죠. 이 500만원을 우리는 매출이라고 부릅니다. 매출은 그냥 판 돈의 총합, 겉보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이 전부 다 사장님 이익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붕어빵을 만들면 밀가루도 사야 하고 팥도 사야 했습니다. 이 재료비로 200만원이 나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데 직접 들어간 돈을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매출 500만원에서 원가 200만원을 빼면 300만원이 남습니다. 이 300만원을 매출 총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게 가스비도 내야 하고 도와준 알바생 월급도 줘야 합니다. 이런 비용이 한 달에 100만원 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이렇게 장사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판매관리비라고 합니다. 매출 총 이익 300만원에서 이 100만원을 다시 빼봅니다. 그럼 남은 200만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정말 중요한 숫자니까 밑줄 쫙 그으세요. 이 영업이익이 회사가 본업으로 진짜 얼마를 벌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김 사장님은 붕어빵 장사라는 본업으로 200만원을 남긴 겁니다. 여기서 세금 같은 것들을 마저 떼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돈이 나옵니다. 그 진짜 마지막에 남는 돈을 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초보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대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붕어빵 장사라는 본업으로만 번 돈입니다. 순이익은 본업 말고 다른 것까지 다 합친 최종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김 사장님이 남은 돈을 은행에 넣어 이자를 좀 받았다고 해보죠. 그 이자는 본업이 아니라서 영업이익에는 안 들어가고 순이익에만 반영됩니다. 반대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냈다면 그만큼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업의 진짜 실력은 영업이익으로 보고 최종 살림은 순이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번 돈에서 재료비 빼고 운영비 빼고 세금까지 빼면 순이익입니다. 매출은 겉보기 숫자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진짜 알맹이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커도 남는 게 없으면 그건 헛장사인 거죠. 그래서 매출 규모만 크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를 남겼는지 영업이익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조금이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업을 찾는 것이 좋은 주식을 찾는 제 첫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옆가게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 사장님 옆가게에는 떡볶이 파는 박 사장님이 있습니다. 박 사장님은 한 달 매출이 무려 800만원입니다. 김 사장님 매출 500만원보다 훨씬 크죠. 겉으로만 보면 박 사장님이 장사를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떡볶이는 붕어빵에 비해 재료도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일손도 많이 필요합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다 빼고 나니 박 사장님에게 남은 영업이익은 겨우 50만원이었습니다. 반면 김 사장님은 영업이익이 200만원이나 남았죠.
매출은 박 사장님이 이겼지만 진짜 번 돈은 김 사장님이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바로 이게 매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번 돈 중에 얼마를 남겼는지 비율로 따진 것을 영업이익률이라고 합니다. 김 사장님은 500만원을 팔아서 200만원을 남겼으니 영업이익률이 40%입니다. 박 사장님은 800만원을 팔아서 50만원을 남겼으니 영업이익률이 약 6%입니다. 숫자로 보니 누가 진짜 알짜 장사인지 한눈에 보이시죠? 매출이라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이 남기는 힘을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 조금 낯설지만 사실 제일 무섭고 중요한 표입니다. 아까 김 사장님이 한 달에 영업이익 200만원을 벌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근처 단골식당 사장님이 붕어빵을 200만원어치나 외상으로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준다고 하고 그냥 들고 간 거예요. 장부에는 분명히 판 것으로 적혀 있어서 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통장에는 그 돈이 아직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흑자인데 당장 내일 재료 살 현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류상 이익은 나는데 현금이 말라서 망하는 것을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무너지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장부에 찍힌 이익은 그럴듯한데 통장은 텅 비어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로 진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익도 중요하지만 결국 손에 쥔 현금이 진짜 힘입니다. 이건 우리 살림살이랑도 똑같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300만원이 찍혀도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당장 생활이 안 되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의 이익보다 통장의 현금이 훨씬 더 솔직합니다. 그래서 이익은 나는데 현금은 계속 줄어드는 회사는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3장을 봤는데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장사 성적표에서 번 돈이 통장 내역을 거쳐 재산 목록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잘 버는 회사는 이 3장이 서로 맞물려 함께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장만 보지 말고 3장을 같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3장을 다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 초보는 우선 장사 성적표, 손익계산서부터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빌린 돈, 부채 이야기를 했었죠? 이 부채가 내 자본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따지는 게 부채 비율입니다. 김 사장님은 자본이 200만원, 제가 100만원이었습니다.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면 50%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부채 비율이 10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기준을 예전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봅니다. 업종에 따라 빚을 크게 져서 공장을 짓는 게 당연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채 비율 숫자 하나만 보고 위험하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 회사가 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지까지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결국 다 지나간 과거의 성적표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재무제표는 이미 지난 실적을 정리해 둔 겁니다. 하지만 과거를 전혀 모르고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차트 분석도 같은 맥락이죠. 과거 데이터를 기반해 향후 데이터를 예측합니다. 공부를 꾸준히 잘하던 학생이 갑자기 다음 시험에 꼴찌가 되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흐름 속에서 미래의 힌트를 찾는 겁니다. 바로 이 힌트를 찾는 법을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많고 많은 숫자 중에서 초보는 대체 뭘 먼저 봐야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실적이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말이 어렵지 않죠?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함께 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작년 매출 100억, 작년 매출 120억, 올해 매출 150억. 이렇게 계단처럼 차곡차곡 오르는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영업이익도 10억, 15억, 20억으로 같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보면 저는 눈이 번쩍 뜨입니다.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회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반대로 매출은 느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회사는 조심합니다. 그건 열심히 파는데 정작 남는 게 없다는 뜻이니까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씩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성장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다만 성장을 볼 때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매출이 늘었다고 무조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빚을 잔뜩 내서 억지로 매출만 키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출이 늘 때 영업이익도 같이 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제자리라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진짜 건강한 성장은 매출과 이익이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채 비율도 함께 봐주세요. 예전 기준인 100%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당 못할 만큼 빚이 계속 불어나는 회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꿀팁 하나를 더 드릴게요. 바로 테마성 재료를 가진 종목입니다.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시장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거리까지 가진 회사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나 반도체처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탄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실적이라는 튼튼한 뿌리에 날개까지 단 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종목을 고를 때 먼저 최근 몇 년의 매출과 영업이익 흐름부터 봅니다. 계단처럼 꾸준히 오르고 있으면 일단 후보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요즘 시장에서 뜨는 이야기와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튼튼한 실적에 시대의 바람까지 부는 회사, 이 조합이 제 방식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좋은 성과를 여러 번 거뒀습니다.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그저 숫자와 흐름을 꾸준히 본 결과였습니다. 자, 그럼 이 재무제표는 대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곳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입니다. 다트의 회사 이름만 검색하면 모든 재무제표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쓰시는 증권사 앱에서도 요약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S나 MTS 등에서도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보기보다는 되도록 큰 화면을 띄워놓고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1년에 딱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석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분기마다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최근 몇 개 분기 흐름만 쭉 훑어봐도 회사의 요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가 나아졌는지 그 방향만 봐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보분들이 흔히 하실 수 있는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딱 한 해 실적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느 한 해는 운이 좋았을 수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몇 년의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남이 좋다고 하니까 재무제표는 안 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건 오늘 배운 걸 하나도 안 쓰는 셈이죠. 소문보다 숫자를 먼저 믿는 습관, 그게 바로 우리 개미의 무기입니다. 혹시 아직도 숫자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매출과 영업이익 딱 두 개만 봤습니다. 그 두 개만 꾸준히 보다 보니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지금 당장 관심 있는 회사를 하나 검색해 보세요.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는지 딱 그거 하나만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다른 개미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내용을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무제표는 재산 목록과 장사 성적표와 통장 내역, 이 세 장입니다. 둘째,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를 가장 먼저 보세요. 셋째, 아무리 좋아도 비싸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손절 기준을 꼭 정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함께한 20분이 전혀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재무제표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동안 안 봐서 낯설었던 것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딱 매출과 영업이익 두 개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 두 개가 나란히 우상향하는 회사를 찾으셨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거기에 오늘 배운 부채와 현금까지 슬쩍 보면 금상첨화죠. 붕어빵 장사 이야기 하나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도 이제 재무제표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셔도 됩니다. 오늘 배운 이 장은 평생 써먹으실 수 있는 무기입니다. 어떤 종목을 만나든 이 세 장부터 열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영상 만드느라 제가 붕어빵을 머릿속으로 몇 개나 구웠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가 그 붕어빵을 진짜로 사 먹으러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우리 개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배운 걸 잊지 않게 관심 종목 하나 검색해보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손절은 대체 몇 %가 적당한지 그 기준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개미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